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캠페인 진영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정책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국경 차르라는 30초짜리 텔레비전 광고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론과 기금 모금에서 누리는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없이는 대통령 당선되는 게 쉽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의 낙태 금지라는 해리스의 공격, 또 그와 연관된 JD 벤스 부통령 후보 문제를 처리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벤스 후보를 버리고 유색인종이나 여성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 후보가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고 아들과 터커 칼슨 말에 솔깃해 벤스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과 연방 대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민주당이 설령 하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철에 공화당 위주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당선을 국민과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대적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붕괴되면 미국 국경이 위험해지는 게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리스 부통령 가짜 비디오를 유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서도 가짜 동영상을 자신의 회사인 X에 뿌렸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이 X의 사주도 저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테크 회사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가 2011년부터 2014년형 모델 3 등 180만 대를 리콜합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린 뒤 매출이 내려가자 가격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펜싱에서 미국 선수를 이기고 한국 선수에게 진 이집트 선수는 임신 7개월의 산모였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으시겠죠? 그리고 뭐 싱글보다는 훨씬 파트너와 함께 사신다던가 아무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혼기간 얼만큼이었어요? 5년이요? 10년이요? 지금도 50년 내내?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혼기간은 끝납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도 신혼기간인데 그게 꼭 유권자와만 민주당과만의 신혼기간이 아니라 미디어와도 굉장히 이 신혼이 2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좀 너무너무 그 꿀맛과 같은 A Taste of Honey 수준의 신혼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차피 끝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여론도 괜찮고 젊은 층도 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특히 젊은 18살부터 뭐 34살 사이에 유권자들은 좀 갈라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지금 다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줌으로 기금 모금을 어제 뭐 한 400만 달러를 했다고 하던가요? 맞네요. 줌이 보통은 한 1000명이 맥시멈인데 어떤 형태로든 해서 3시간 동안 19만 명 그리고 이것도 해리스를 위한 백인 남성 이렇게 그룹 이름을 붙여서요. 뭐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지만 4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기금 모금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하니까 대학교에서 친구들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친구들부터 시작한 이 줌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았던 건데 굉장히 지금 많은 에너지를 뭐 때는 이때다 하면서 에너지가 거기서 뭐 전기처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낙태는 좋은 이슈죠. 어제 이제 특히 미국의 한 주에서 임신 6주일부터 낙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됐죠. 물론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는 낙태하지만 격전지에선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슈가 있다면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의 포커스에 맞춰서 경제에 신경을 써라 얘기를 하지만 경제에도 신경을 쓰면서 낙태 이슈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니 좋은 감을 왜 두고만 있나요? 아주 맛있게 먹어야죠. 남하고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낙태 이슈가 아주 그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의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입장 그 뒤에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공화당의 카멜라 해리스 그냥 뭐 말로 뭐 여자다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종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것 말고 이슈 제일 중요한 거 허니문 끝나면 이슈입니다. 그 이슈 제일 중요한 이슈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 선정을 해야지 되고요. 로이 쿠퍼라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는 본인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켄터키 주지사라든가 펜실베니아 또 애리조나의 그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보통 이제 여론의 경우는 덧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딱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지형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태는 것. 그런데 부통령 후보 선정은 뺄셈이죠. 지금 이제 그 한 사람 나갔고 로이 쿠퍼 나갔고 미시건주의 여자인 이제 주지사도 그리첸 위트머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서류상으로 볼 때는 누가 격전지라서 누가 뭐 블루칼라에게 잘 호소력이 있으니까 좋다 하지만 이 서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가까이 본 게 세라 페일린이라는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본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40대에 그리고 굉장히 포로제닉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화면빨 잘 봤습니다. 그런 여자를 선택을 해서 처음에 며칠만 반짝했죠. 지금 아마 JD 벤스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부통령 후보 선정 며칠 안에 한다고 하고 또 트럼프가 초진보라고 공격하는 것을 이겨야지 되는데 이게 검사 시절부터 여러 가지 서로 포지셔닝을 바꿔가면서 일하면서 애매모호하게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분노한 젊은 유권자 얼만큼이나 다스릴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이제 격전지인데 격전지 가운데서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많이 우세합니다. 뭐 많이라는 게 뭐 5% 이 정도요. 그런데 조지아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블루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뭐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을 해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이든과의 차별화. 참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죠. 이때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했지만 인기가 없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거 나 아니거든. 이렇게 차별을 해야지 되는 한국에서 지금 딱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입장이 똑같은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그래서 처방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학자금 제가 이렇게 잘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과 이민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도 그 팍스의 그 로라 잉그램과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해명 내지는 뭐 변명 내지는 아니면 주장 같은 것을 하던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JD 벤스가 해놨던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 뭐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안 낳은 사람이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입양을 했다든가 인공수정을 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카멜라 해리스, 핏 브리저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르테스처럼 말이야 아이도 안 갖고 자신들도 비참해지고 미국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무슨 뭐 근친상간을 당했어도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던가 아이가 없으면 세금을 더 내야지 되고 아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나라와 다 좋은 연관이 있는 거니까 투표권을 더 많이 줘야지 되고 이런 말을 해놨던 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불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JD 벤스의 말에 따르면
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할 수가 없어요. 14억 인구를 싱글이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상원이 오늘 아침에 그 힐의 보도를 보니까 계속 킵해야지 되는가, 킵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게 하원에서 지금 상원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린지 그레이엄처럼 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를 하는 기회를 봐가면서 지금은 가깝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빅마우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옆에 두고 있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이미 그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하고 전당대회장을 갔는데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를 탔을 때 이거 안 된다. 바꾸시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바꾸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밀와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역대 공화당 부통령 후보 가운데서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르코 루비오가 표 더 받을 거야. 뭐 같은 플로리다면 주소지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여성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유색인종이라든가. 유색인종 하면은 제가 이 공화당 예비선거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캇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은 대선에 나왔다기보단 여기서 그냥 적당히 하고 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 카멜라 해리스와 서로 대적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경험도 없고 JD 벤스가 이제 18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상원 의원을 한 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전문가들은 JD 벤스를 하라고 그런 사람보다 그 사람 안 되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아들, 큰아들, 그리고 터커 칼슨이 JD 벤스라고 그냥 열심히 일론 머스크도 있네요. 근데 터커 칼슨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에 들떠서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전에는 안 하겠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국경 자르다 하면서 굉장히 국경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실패했고 약했고 위험한 진보고 미국을 완전히 국경 이 문제로 파괴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2021년도에 인터뷰에서 했었던 그 여러 가지 나무 국경에 왜 안 가셨어요? 하면 유럽에도 안 가봤는데요. 이런 그 얘기하는 것을 30초를 계속 그걸로 채웁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그렇게 쭉 채우다가 나중에 카멜라 해리스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고 약하고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원에서 국경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공화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도 한 10명 정도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경과 연관이 돼 있는 불법 입국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주의 의원들이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이미 정책이 시작이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변치 않을 겁니다. 이것 한 가지는 국경입니다. 남부 국경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공화당 쪽에서 공격받는 가장 중요한 이슈. 이게 이제 약점을 물려받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이 국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다소 과장적이었고 어둡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두려움과 혐오감을 키우는 거죠. 백인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그것도 불법 체류자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현실이잖아요. 뭐 몇백만 명이 1년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도 12월 달부터 조금 나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있지만 그 멕시코 쪽에서도 여기 파리가 꼈어요. 네, 멕시코 쪽에서도 뭔가를 조금 미국으로 올 때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좀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조금 줄어든 건데 유권자들은 이게 이 국경 이슈가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4%나 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는 뭐 세계 만민 공통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 2021년도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슨 그 부통령에게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왜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라고 그 장소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 가장 큰 그런 그 일을 하려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해리스 그 부통령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해봤자 별로 결론이 날 게 없으니까 공화당이 꽉 잡고 있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포괄적인 그런 이민 개혁안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지 되겠죠. 아직은 이 해리스의 입장이 어떤지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의 검사였을 때나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소하고 벌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강경해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검사할 때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민 그 청소년이 어떠한 그 범죄에 연루가 돼 있으면 또 다른 곳에 법 집행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를 했었고 주 검찰총장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부통령으로서는 기록이 조금 빈약합니다. 본인이 뭐 원치 않았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엘살바도로 가라, 과테말라도 가고 온두라스도 가라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와라 해서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이게요. 아주 본인이 너무 관심이 많으면 여러 번 갔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남미 쪽에 보내고 할 때 14번을 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2번밖에 안 갔거든요. 2번밖에 안 가서 민간 기금을 좀 만들긴 했어요. 52억 달러를 만들어서 그쪽 나라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폭력, 정치적인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망명을 하거나 뭐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하는 거지만 일단 경제적인 안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것도 또 엄밀하게 말하면 국무부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해리스의 역할은 조금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이 멕시코 쪽으로 통해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향은 예전에는 센트럴 아메리카 그리고 남미 쪽에서만 왔지만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나 다 온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정신병원에서도 오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터키에서도 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될 때는 지금까지의 이 불법 그 망명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남미, 중미에 좀 한정된 것이었다면 세계적인 것을 만드는 이건 조금 더 힘들고 근본적인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지금부터 오늘 처음으로 공화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경자르라는 이 주장을 반박을 하고 나는 부통령이었다. 내가 한 일이 이만큼 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는 설득을 유권자들에게 시켜야지 된다. 이게 지금 제일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중요한 것 같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부통령 후보를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한대요. 군 출신 싫어하잖아요. 본인이 병역 기피자니까 해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였고 그 뒤는 이제 우주인이었죠. 나사 소속 우주인이었고 또 와이프도 가브리엘 기퍼즈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총에 맞아서 와이프 열심히 간호하다가 본인이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고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국경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뭐 마크 켈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 하면은 좋은 것은 낙태고 나쁜 것은 국경 문제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운명도 걸려 있고 카멜라 해리스의 운명도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의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미수 사건 있죠. 그 청문회에 이어지는데 비밀 경호국장이 사임하고 그 경호국장 대행 아랫사람이 이제 올라갔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잠시 뒤에 미국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광고 듣는데 보니까 홈쇼핑 월드에서 명란젓 김이라고 돼 있는데
명란젓에 김이 박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만 들어서 잘못 들었나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구마 작은 것 한 개와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이외에 그 계란찜도 제가 만든 것과 엄마가 만든 엄마표 계란찜이 다르잖아요. 계란찜을 명란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침에 명란젓 계란찜을 먹었기 때문에 홈쇼핑 월드에 명란젓 김이 귀에 들어왔잖아요. 뉴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게 나의 삶에까지 적용이 되고 난 저렇게 치사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승리가 우선이니까 온갖 도를 넘는 부정이라도 하고서라도 내가 이겨야지 되는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뒤에 후유증도 심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없으면은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까? 스트레스 받는 1등?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건전한 2등? 주목받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뉴스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뉴스를 하니까 더 그게 딱 와닿는 거고 알게 모르게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명란젓 김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미국의 많은 신문들의 탑뉴스를 보면 일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것은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한 말이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또 의미가 있는 연방 대법원의 개혁안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 또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작게 어떤 신문은 다루고 어떤 신문은 다루지 않은 게 지금 의회에서 비밀 경호구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부터 보면은 USA 투데이가 제일 위에 실어놨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을 실으면서 바이든이 연방 대법원을 개혁하라는 그 촉구안을 내놨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뭐 대통령이었었을 때 공적으로 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면책 특권이 있다. 이거 너무 나간 거다. 국민이 도저히 연방 대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눴어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뭐 결함도 있고 위험한 개념이니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거 헌법 개정안 같은 것 만들어야지 된다고 했고 그 같은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을 해야지 된다. 18년으로.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윤리행동 강령을 만들어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100만 달러, 몇백만 달러 넘는 선물을 받고도 신고도 하지 않고 그게 또 다 뭐 보수, 깨끗함을 강조한다는 보수 대법관들이 한 일이잖아요. 클레어런스 토마스를 포함을 해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연방 대법관들을 종신제로 하는 건 미국이 유일하다고 대통령이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법 위에 없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마이크 존슨 트럼프의 강한 지지자인 이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뭐 보내만 보세요. 보내는 즉시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18년 만에 한 번씩 연방 대법관이 바뀌었다면요. 숫자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오늘 뭐 USA 투데이나 아니면 뉴욕타임즈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과 반대가 돼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2년에 한 번씩 뭐 그보다 더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교체를 해서 지금은 보수 6대 진보 3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진보 6대 보수 3이 돼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령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피하고 하려면 60표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민주당이 60표일 리가 없고 이걸 공화당이 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좀 연방대법원이 좀 심한 것 같긴 해. 어떤 분들은 아니 총을 갖다가 아무나 다 아무 총이나 막 도시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여성 특히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은 아니 내가 갖고 있었던 낙태권을 연방대법원이 뭐 없애버렸단 말이지 내가 살고 있는 주가 보수적인 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좀 심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지 되고 연방 대법관들 종신제 안 된다, 윤리 강령 만들어야 된다. 이걸 사법 독립에 대한 폭행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다가도 딱 뭔가를 썼고 어제는 그 텍사스주의 린든 존슨 도서관에 가서 이 얘기를 했죠. 민권법 발효가 된 지 60년 그 기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모든 신문에 일면에 실린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 특별 검사가 됐건 지방 뭐 검사가 됐건 뭐 많은 조사를 받았지만 이건 좀 다릅니다. 피해자로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때 경험했었던 거 사람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테고 새로 나온 내용은요. 이게 한 60분 전부터 알았다. 그 총격범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서로 실패 뭐 여러 가지 등등 저 사람이 우리의 저격수야 뭐 진짜 저격수야 이런 등등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건데 실패에 대해서는 비밀경호국장이 인정을 하고 사임을 했고요. 90분 전부터 이상하다라는 파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총괄을 한 군데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도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40피트 정도 떨어진 그 건물 저격범이 누워 있었던 그 건물도 비밀경호국이 다 완전히 책임을 졌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비밀경호국은 나름대로 뭐 사람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범인은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 이렇게 지금 수사당국이 발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지인직에 인터뷰를 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대통령 신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늦어졌는데 한 45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답니다. 가족, 부모들 있고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차근차근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폭발 물질이라든가 총기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구입한 이런 흔적들도 있고 아무튼 하원이 13명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13명 가운데 한 명이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지만 다수당이 하원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주도를 하겠죠. 마이크 켈리 위원장은 펜실베니아.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루이지아나의 클레이 하긴스가 아니라 클레이 히긴스 하원 의원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전에 육군 하사였고 법집행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음모론을 너무 좋아해요. 뭐 maybe 조지아주의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뭐 다음 정도로 해서 연방 수사국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음모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고스트 버스라고 하죠.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잔뜩 그 버스에 태워서 의사당 거기에 풀어서 폭동을 일으켰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기에 가담하도록 막 유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엄청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국경에 대해서 국경집행소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암살미수 사건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공화당의 어떠한 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텍사스를 향해서 지금 내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조사는 한다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미국이 사실은 그 레이건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끔찍한 저격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이 섹션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뒤로 남겨두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지금 레바논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수습이 되면은 좋은 일이고 아니면 그게 너무너무 큰 중동 전쟁으로 퍼지고 나면은 그냥 일반인들 아무런 뉴스와 관련 없으신 분들도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슨 뭐 물가부터 아니면 뭐 오일부터 뭐 전쟁이니까 또 어수선하겠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부 이스라엘에 가서 말리면서 레바논에 가서 말리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데 7월 2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지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시리아로서는 남쪽이 되고 이스라엘로서는 서북쪽이 될 테고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갖게 됐어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걸 또 2019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란 고원 그거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딱 이스라엘 쪽에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 원래부터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나라를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골란 공원이라는데도 원래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누가 살고 있었는가?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시리아 남부니까 그곳인 겁니다. 지금 그곳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세련된 무기를 갖고 있고요. 뭐 전략도 세련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하면서 그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기지를 이거는 이제 헤즈볼라 얘기예요. 기지를 폭파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파편이 튀고 잘못되고 조준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헤즈볼라는. 그래서 이제 마을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12명이 숨졌다 해서 이스라엘이 이거 엄청난 우린 보복을 할 것이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숨지게 할 수가 있다니 사실은 그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시리아 뭐 maybe 12명이니까 그 가운데 국적이 이스라엘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의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이 점령지에 많은 정착촌을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에 그 다친 아이들은 이게 이스라엘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부족, 드루드족이라는 소수인종, 아랍어를 쓰고 종교도 그렇고 원래부터 대대로 시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딱 우리가 갖고 나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서 못을 딱 박아둬야지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정착민들도 보냈지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우리가 무료로 주겠다. 줄 테다 하는데도 그 부족이 이스라엘 시민권 받은 사람이 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시리아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로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서 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뭐 그냥 투표권만 주지 않고 다른 모든 대우를 해줍니다. 대우를 해주는 대신에 이 부족도 뭐 군복무 이런 것도 해야지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드루드족의 소수인종 아이들이 12명이 숨졌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너희 봐라. 아주 대단하게 응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방 세계에서는 응징은 하더라도 좀 살살해라.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레바논의 기간 산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니까 좀 살살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내용들을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커지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즈볼라는요 레바논 정규 군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나름대로 다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이 있어서 헤즈볼라가 정치적으로도 레바논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나를 쳐다보고 있고 또 저쪽 베네수엘라 쪽도 세계가 베네수엘라가 뭐 한때 뭐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제일 잘 살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뭐 부정선거라는 것을 거의 확증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전해드릴까요? 짧으니까. 나흘째인가요? 닷새째인가요? 올림픽, 파리 올림픽. 너무 많죠. 뭐, 그런데 이제 뭐 매달 숫자야 뭐 나라마다 다르게 계산하니까 숫자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미국이 6인데 매달 숫자는 제일 많고,
한국은 5위고 한국은 근본위, 미국은 전체 본위 뭐 이렇게 돼서 메달은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으로서는 뭐 여자 체조 있잖아요. 시몬 바일즈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몬 바일즈라는 체조 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아요. 작고 그래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또 수닐리라는 새로운 항상 신세대가 나가는 겁니다. 이 수닐리가 새로운 뭔가를 기량을 보여주면 또 뛰어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집트의 나다 하페즈 펜싱 선수입니다. 임신 7개월째로 제가 경기를 했어요. 해서 두 사람이 경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 사람입니다. 저하고 이게 베이비가 무척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세 번 그 진출을 했었고 26살입니다. 여자 그 샤브리 개인전에서는 뭐 우승했지만 16강에서는 탈락했죠. 미국 선수 15대 13으로 이기고 한국의 전하영 선수에게 15대 7로 졌습니다. 지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우리 아이까지 하면서 임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올림픽과 겹쳐서 결정하는데도 힘들었을 테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인생과 스포츠의 균형을 맞춰야지 되니까 남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이 이집트의 펜싱 선수 말고도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승마 선수도 그렇고 양궁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양궁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승마나 펜싱보다는 이렇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햄버거 잘 안 먹지만요.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것에 가격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에는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맥도날드가 매출이 내려가자 가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이상 영업한 그런 그 스토어의 매출이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 동안 1년 전에 비해서 1%가 줄어들었답니다.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할인을 했는데도 이만큼이랍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보이콧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중동 그런 국가에서. 왜냐 그 맥도날드가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막 무료로 햄버거를 줬었잖아요. 뭐 나중에 뭐 아니다가라고도 하고 실제로 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쪽 국가에서부터 보이콧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그렇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보이콧을 해서요. 할 수 없이 가격을 조금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팬데믹 때는 엄청 올렸었죠. 뭐 공급망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래서 맥도날드가 우리 그렇게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이 팬데믹 때의 인플레이션 최고 뭐 얼마큼 올라갔을 때와 그거와 우리 맞게 올렸어 하는데도 어쨌든 이러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맥도날드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쿠웨이트 뿐만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종교가 비슷하잖아요. 파키스탄 이런 무슬림들이 보이콧을 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판매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이제 뭐 빅맥 뭐 여러 가지 뭐 합쳐서 $5 정도, 영국에서도 뭐 3가지 하면은 3파운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 같은 것 올라갔고요. 빅맥 평균 가격이 지금 뭐 $5 몇 센트 되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고 내릴 수 있는데 내린다. 근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또 저소득층이 많이 먹고 또 급하게 고소득층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고객이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 뭐 부자 사람들이 채워줘도 이게 또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 업종마다 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요 줄어들었고요. 프랑스에서도 별로. 뭐 중국도 다른 음식과 가격 전쟁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을 봤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뉴스가 하도 많아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이래도 되나요? X의 사주인데 그 X의 주말에 금요일인가 언젠가는 카밀라 해리스가 한 말이 아닌데 그걸 이제 가짜 딥페이크로 카밀라 해리스 얼굴이 나오는데 카밀라 해리스 음성을 조작을 해서 카밀라 해리스처럼 들려요. 아, 드디어 토론에서 바이든이 노망기를 부려서 내가 후보가 됐다. 아니 부통령이 바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론 머스크가 딱 올렸습니다. 얼마나 받겠어요? 1억 몇천만 명 막 순식간에 받죠. 그리고 나서 뭐 별 설명도 없이 이거 가짜다라는 걸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은 이거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서는 마두로가 두 군데 투표소를 마두로 지지자들이 급습을 해서 투표함을 훔쳐갔다 하면서 동영상을 공유하는데 이건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마두로 지지자가 투표함을 어디서 강탈해서 어떤 장소로 옮겼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인데도 이런 거,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던가 말을 이렇게 쓴 거라든가 이런 것을 뭐 패러디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사주에게 X팀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받은 뭐예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경고에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나 하고 싶은 말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바랄리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올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2011년부터 14년형 모델 3 등 180만 대 리콜하는 데는요. 이유는요. 소프트웨어가 조금 잘못됐대요. 그래서 앞에 후드가 열려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당연히 한다고 하고요. 무선으로 2021년부터 24년형 모델 3인데 2011년이 아니라 2021년부터 24년형이네요. 모델 3, 모델 X, S 그리고 Y, 한국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Y 이런 것이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좀 사건이 덜 발생했는데 뭐 중국 같은 데서 많이 이런 거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휴고 차베스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본인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50%, 국내 총생산 GDP는 4분의 3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생계 유지가 힘들다고 하고요. 오일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하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야지 우리만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만 독재 파워를 유지해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74살의 마리아 콜리나 마차도 외교관 출신인데 이 야당 지도자가 승리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 국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표본 같은 것을 봤더니 한 70 몇 퍼센트 정도로 이코노미스트의 NGO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런 NGO가 사진 같은 것을 봤더니 이 야당 지도자가 67%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가 이겼다 할 때 항상 친구들을 보면 압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와 마두로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경제제재에 관여하고 있는 UN 뭐 심각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주변 국가하고도 좀 해야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칠레, 콜롬비아 정부 투명성 이거 밝혀라. 왜냐하면 투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친구 비슷한 그런 나라는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제대로 밝혀라 하니까 이거 조금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두로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때 군대가 뭐 좀 뭐를 움직여줘야지 되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군대가 움직여줄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고 이렇게 될 때 마두로는 권력 유지를 하겠지만 결국은 힘든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3분의 1 정도가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일 때 4분의 1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떠나서 미국으로 이런 데로 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더 떠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미국도 큰일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름 없는 어떤 청취자 여러분께서
플랜트를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제가 저와 같이 친구를 하기 좋은 그런 정도였고,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은 나 저 뭐야 하고 이름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플랜트인데 저는 이름을 모르는 그 많은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